4명의 다이버들은 세계에서 가장 긴 수중 동굴에서 갈림길을 맞이한다. 그들은 당연한 듯 한쪽 길을 선택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길은 죽음으로 가는 길이었다. 멕시코 유카탄 반도의 해안선을 따라 세계에서 가장 길고 가장 넓고 가장 복잡한 동굴이 하나가 있다. 이 동굴은 시스티마 색 액툰이라고 불리며 총 길이는 약 367km이다. 이 길이는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길이보다 40km 더 긴 길이다. 이러한 광대함과 더불어 지구 그리고 인류의 역사 유물도 발견된 곳이다. 예를 들어 이 동굴에서 발견된 암석은 2억 5천만 년 이상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는 마스토돈 화석도 발견되었다. 그리고 아메리카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인간 여성의 유해도 발견되었다. 구석기 시대의 유물이다. 이 동굴은 수백만 년에 걸쳐 해수면이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형성되었다. 시스티마 색 액툰의 평균 깊이는 21m에 불과하다. 이 동굴은 220개가 넘는 싱크홀을 포함한다. 동굴 내부의 지붕 붕괴로 인해 생성되었다. 그래서 이 동굴의 진입구는 다양하다. 그리고 첫 발견이 꽤 오래전인데도 불구하고 시스티마 색 액툰에 대한 탐사는 1980년대 후반까지 제대로 시작되지 않았다. 그래서 2018년 다이버들이 탐험한 결과 다른 수중 동굴이 시스티마 색 액툰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에는 세계에서 가장 긴 수중 동굴이라는 명칭을 가지게 된다. 2004년 12월 9일 자격증을 가진 다이버들이 2대의 차량을 타고 이곳에 도착했다. 9명의 다이버들은 시스티마 색 액툰을 탐험하기 위해 설레는 마음으로 모였다. 그들은 이 동굴의 220개의 입구 중 세노테 칼림바라는 입구를 선택했다. 이 동굴 입구는 난이도가 쉬운 편이기 때문이다. 이 구간의 평균 깊이는 약 10m다. 해류도 적당하게 흐르고 있다. 하지만 위험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비교적 작은 동굴 안 튀어나온 바위 지형으로 인해 좁은 공간이 형성돼 있다. 그래서 동굴에 부딪히거나 한다면 바위가 벽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다. 그리고 떨어진 바위로 인해 모래 같은 침전물들이 수중에 떠다니게 될 수 있다. 그러면 다이버들은 가시성이 제로가 된다. 이것을 실트아웃이라고 한다. 그리고 또 하나의 위험한 점은 길이 한 방향이 아니라는 것이다. 마치 미로처럼 계속해서 다이버들에게 갈림길을 제시하고 산소가 제한된 그들에게 길을 잃어버리게 만들 수 있다. 9명의 다이버들은 이 전 며칠 동안 함께 여러 번 다이빙을 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다이빙 커뮤니케이션이 익숙했다. 세노테 칼림바에서 다이빙을 하기 전 그들은 이미 다이빙 계획을 짜두었다. 그들의 계획은 다음과 같다. 먼저 A팀, B팀으로 나누었고 A팀은 다이버 4명과 가이드 1명으로 구성되고 B팀은 나머지 다이버 4명으로 구성됐다. 다우니 부부와 켄트 허쉬, 마이클 나스트 4명은 B팀에 속했다. 먼저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A팀이다. 그 다음 B팀이 따라 들어간다. 그들은 또 다른 세노테에 도달하기 전 돌아서서 출발했던 곳으로 돌아간다. B팀은 A팀이 진행하는 루트를 그대로 따라간다. 그리고 A팀이 돌아올 때쯤 B팀도 돌아온다. 즉 들어갈 땐 A팀이 먼저지만 나올 땐 B팀이 먼저인 것이다. 그렇게 B팀과 A팀 순서로 세노테 칼림바에 다시 돌아오면 다이빙은 종료된다. 그렇게 계획을 짜두었던 9명의 다이버들은 아침 9시쯤 모두 잠소복을 입고 다이빙을 시작한다. 세노테 칼림바 입구에서 A팀이 먼저 진입한다. 대부분의 동굴들은 미리 깔려있는 가이드 라인이 있다. 가이드 라인을 따라 A팀은 라인의 끝까지 도달한다. 그들은 첫 번째 갈림길을 맞이한다. 여기서 다이버 중 한 명이 1번이라고 표시된 노란색 마커를 꺼냈다. 그리고 그들의 루트에 맞는 가이드 라인에 점프선을 연결한 후 마커를 설치했다. 이 마커는 혹시나 다른 다이버들이 있을 경우 우리가 이 라인을 쓰고 있습니다 라는 표시이며 그리고 B팀에게 이것이 올바른 노선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다. 갈림길에서 좌회전한 후 그들은 새로운 라인을 따라간다. 이 곳은
파소데 라 가르토라 불리는 통로이다. 이 가이드라인을 따라 내려가자 A팀은 또 다른 갈림길을 마주한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점프선을 연결한 후 2번이라고 표시된 마커를 설치했다. 이 통로를 지나면 세노테 박스첸으로 알려진 입구를 향해 갈 수 있다. 다시 시간을 돌려 A팀이 세노테 칼림바에서 내려간 직후 B팀이 다이빙을 시작했다. 이 작은 동굴 통로를 약 32분 동안 여행한 후 그들도 역시 첫 번째 갈림길을 발견했다. A팀이 표시해둔 마커와 점프선 덕분에 그들은 올바른 경로로 다이빙을 계속할 수 있었다. 그렇게 그들은 두 번째 갈림길을 향해 달려간다. 그리고 A팀은 물에 들어가기 전에 계획했던 대로 세노테 박스첸으로 이동했다. 그러던 중 그들은 공기 탱크의 3분의 1 이상을 썼다고 인지하게 된다. 다이버들이 오랜 시간을 다이빙할 경우 그들은 공기 탱크를 계획적으로 써야 한다. 첫 3분의 1 정도만 탐험한 후 두 번째 3분의 1은 돌아오는데 쓰여야 하며 나머지 3분의 1은 비상용으로 쓰여야 한다. 그래서 그들은 돌아서서 출발했던 곳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계획은 매우 순조로웠고 잘 진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A팀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B팀이 치명적인 실수를 했다는 것을. B팀은 두 번째 갈림길에 도착한다. 그리고 A팀이 설치한 2번 마커와 점프선도 보았다. 점프선을 따라 세노테 박스첸으로 이동 중 얼마 되지 않아 그들 역시 공기 탱크의 3분의 1이 쓰였다는 것을 인지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머리를 돌려 출발했던 곳으로 돌아간다. 돌아가면서 그들은 두 번째 갈림길에 2번 마커와 점프선을 해제한다. 여기까지 계획대로 아주 잘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의 계획은 여기서 심하게 틀어진다. 오른쪽으로 가야 할 B팀이 갑자기 왼쪽을 가게 된다. B팀은 왼쪽 통로에 가이드라인을 잡고 나아가게 된다. 10분, 20분 계속해서 그 잘못된 길을 나아간다. 그 루트의 길이는 427m이다. 이 루트의 끝까지 가게 된다면 세노테 칼림바까지 되돌아갈 수 있는지는 미지수다. 이들은 25분째 아직도 길을 잘못 들었는지 알지 못한다. B팀이 진행하는 동안 방향 표지판도 있었기 때문이다. 거기에 더해 B팀의 다이버 중 한 명은 디지털 카메라를 담당했다. 그들은 동굴 내부 사진을 찍기도 하면서 시간을 허비했다. B팀은 그렇게 죽음으로 가는 이 가이드라인에 끝까지 도달했다. 라인이 끝나자 그들은 다음 라인을 찾기 시작한다. 2명씩 두 그룹으로 나뉘어 찾아봤지만 실패했다. 그들은 드디어 여기서 알게 된다.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그들은 이제 왔던 길을 돌아가는 수밖에 없다. 다시 길을 잃지 않기를 바라며 그들은 이제 탐험이 아닌 생존을 위한 다이빙을 시작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안타까운 점은 또 다른 출구가 단 몇 미터 앞에 있었다는 것이다. B팀은 발견하지 못했던 출구를 돌아선 후 죽음으로 가는 가이드라인을 이제는 역방향으로 타고 간다. 긴박해진 상황에서 B팀은 비교적 경험이 많은 다우니 부부가 짝을 짓고 선두에 섰고 켄트 허쉬, 마이클 나스트가 짝을 지어 뒤를 따라갔다. 그리고 첫 번째 갈림길에 도달한다. 그들은 또 길을 잃지는 않았는지 1번 노란색 마커를 확인했다. 하지만 그들은 여기서 한 번 더 공포에 휩싸이게 된다. 1번 마커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들의 다이빙 계획대로라면 B팀은 A팀보다 먼저 나와야 한다. 그리고 B팀은 설치한 마커와 점프선을 제거하면서 가는데 이번 마커가 제거된 걸 본 A팀은 B팀이 선두에 서서 잘 진행하고 있다고 인지한다. 하지만 1번 마커는 제거되지 않은 것을 보고 그들은 B팀이 깜빡한 줄 알고 1번 마커를 제거해버린 것이다. B팀은 그야말로 멘붕이다. 거기에 길을 잘못 타서 오랫동안 다이빙했기 때문에 산소마저 모자란 상태였다. 그리고 길을 또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가 그들의 호흡수를 재촉하게 되면서 공기 탱크 게이지는 0을 향해 빠르게 달려가고 있다. B팀의 선두 다우니 부부는 이때부터 공기 탱크를 공유하며 다이빙을 진행한다. 이 무렵 A팀은 세노테 칼림바에 도착했다.
수면 위로 나온 그들은 당연히 B팀이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B팀은 없었다. A팀의 다이빙 완료 시간은 99분이다. B팀이 늦으면 늦을수록 위험하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다. A팀이 걱정하는 사이 잠시 후 B팀의 선두 2명 다우니 부부가 제노텍 칼림바에 도착했다. 그들은 호흡기를 입에 떼자마자 숨을 몰아쉰다. 위태롭게 숨을 쉬는 그들에게 나머지 2사람은 어디에 있는지 물었다. 다우니 부부는 그들이 금방 나올 것이라고 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잠수하는 동안 뒤를 돌아봤을 때 다이버가 내는 빛을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나머지 2명이 나오지 않자 A팀은 2명의 다이버를 구하기 위해 여분의 공기 탱크를 챙겨 다시 동굴 속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들을 찾는 데에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세노텍 칼림바 입구에서 불과 76m 떨어진 곳에 있었다. 2명의 다이버는 동굴 천장에 기대어 있는 채로 발견되었다. 2사람 모두 생기는 없었고 호흡기도 그 옆에 떠다니고 있었다. 그리고 A팀이 그들이 익사했다는 것을 끝내 확인한다. A팀은 둘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동굴 밖으로 데려왔다. 곧 경찰이 도착했고 이 사건은 B팀 다우니 부부의 인터뷰를 통해 사고사로 결론짓게 된다. B팀의 치명적 실수, 왜 왼쪽으로 가게 되었는지 그 물음에 대해서는 아직도 알 수 없다. 정말 단순한 실수였을 수도 있다.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긴 동굴 시스티마 색 액2는 그 단순한 실수를 용납하지 않았다. 동굴은 인간에게 충분히 매력적이지만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여러가지 탐험을 좋아하던 한 남자는 동굴 탐험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는 지구에서 가장 탐험하기 어려운 동굴을 향해 길을 나섰다. 그러나 그는 알지 못했다. 그가 마주한 이 동굴이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것을. 세르게이 코지프. 그는 러시아, 조지아 국경 근처에서 살던 평범한 남자였다. 특별히 눈에 띄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혼자서 하는 운동을 좋아하고 마라톤이나 등산 같은 신체 활동을 즐기며 지냈다. 하지만 코지프에게는 남들과 다른 한 가지 특별한 열망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탐험. 여러가지 탐험을 하는 것이 취미였던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한 번쯤 미지의 세계, 깊고 어두운 동굴 속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해보고 싶은 꿈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매번 상상했다. 깊고도 어두운 동굴 속에서 무언가 신비로운 존재를 마주하는 것을. 그리고 그의 상상은 점차 현실을 향한 강한 열망으로 바뀌어갔다. 2020년 11월 1일 드디어 코지프는 결심을 하게 된다.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어왔던 미지의 세계를 향해 떠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그는 가족들에게는 떠나는 목적지나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그저 운동을 하러 여행을 간다는 정도로만 말했다. 사실 그의 가족은 그가 이렇게 위험한 동굴 탐험에 나선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저 평소처럼 운동을 하고 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코지프는 이때 이미 오랫동안 꿈꿔온 동굴 탐사를 계획하고 있었다. 그는 동굴 탐험을 많이 경험해보진 못했지만 그는 꼭 이 동굴을 가고 싶었다. 바로 세계에서 가장 깊은 동굴, 베려브키나 동굴이었다. 이 동굴은 조지아 북서부 아파지아 자치공화국에 위치한 곳으로 현재 지구에서 가장 깊은 동굴로 알려져 있다. 이곳은 지표면에서 시작하여 지구 아래로 무려 2204m나 뻗어 있다. 이는 63빌딩 8개 정도의 깊이다. 하지만 이 깊이도 추정일 뿐이다. 2100m 정도부터 수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끝을 추정만 할 뿐 더 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숙련된 다이버 탐사대가 50년 동안 30번의 탐험을 거쳤지만 아직도 이 동굴의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한다. 베르브키나 동굴은 아마추어 탐험가가 쉽게 도전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또한 이 동굴을 탐험하려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이 동굴은 지구에서 가장 깊은 동굴의 명성과 함께 많은 탐험자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이었다. 2018년
이 동굴을 탐험하던 러시아 탐험대가 큰 홍수를 만나 위기에 처한 적이 있다. 탐험 도중 갑자기 쏟아진 물로 인해 카메라 메모리 카드를 제외한 모든 장비를 버리고 급히 대피해야 했다. 이렇게 이 동굴은 전문가들에게도 언제나 위험으로 가득한 장소였다. 그러나 코지프는 이 동굴의 무서움을 간과했다. 이와 같은 사전 정보나 경고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식량도 거의 없이 가벼운 옷차림, 작은 지도를 가지고 홀로 탐사를 나섰다. 흔히 전문 탐사팀이 동굴에 들어갈 때 사용하는 헬멧과 방수복, 두꺼운 방한 장비를 코지프는 갖추지 못했다. 오직 필수적인 도구 몇 가지만을 챙긴 코지프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열망만으로 이 위험천만한 여정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드디어 코지프는 어두운 동굴 입구에 들어선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려갈수록 그를 맞이하는 것은 차가운 바람과 완벽한 어둠뿐이었다. 이곳은 태양 빛이 전혀 닿지 않는 세계, 오직 손전등 불빛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는 미지의 세계다. 동굴 속은 거대한 바위들로 뒤덮여 있고 곳곳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코지프는 이 세계를 눈으로 직접 마주하며 묘한 긴장감과 흥분을 동시에 느꼈을 것이다. 그는 첫 번째 목표 지점 지포면 387m 아래에 있는 캠프 387에 도착하게 된다. 이곳은 과거 탐험가들이 동굴 탐사 중 머무르기 위해 설치해둔 중간 캠프다. 이 캠프에는 탐험가들을 위해 마련된 약간의 물자와 약품이 보관되어 있었다. 그는 이곳에서 간단히 식사를 하고 잠시 휴식을 취했다. 동굴 속에서의 첫 번째 쉼이었다. 코지프는 동굴의 차가운 기운에 어깨를 움츠리며 자신에게 다음 목표를 다짐했다. 다시 탐험을 떠난 코지프는 동굴 속 어두운 길을 따라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는 두 번째 목표 지점인 캠프 600을 향해 걸음을 재촉했다. 이곳은 동굴 속에서 600m 깊이에 위치한 캠프로 코지프는 오랜 시간의 탐험 끝에 마침내 이곳에 도착하게 된다. 그는 다시 한번 식사를 하고 몸을 회복하며 휴식을 취했다. 그는 이곳에서 일주일을 휴식한 후 다시 그는 내려가려고 한다. 동굴 속의 어둠은 마치 무언가가 그의 뒤를 쫓아오는 듯한 기분을 들게 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그 심연 속으로 나아갈 결심을 하고 있었다. 이제 코지프는 자신이 상상하던 동굴의 더욱 깊은 곳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 그의 발걸음은 깊은 어둠 속으로 내려갔고 마침내 1100m 지점까지 도달했다. 그러나 이곳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그가 예상하지 못한 차가움과 습기가 그의 몸을 엄습했다. 베르부키나 동굴은 항상 2에서 3도의 낮은 온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습기가 많아 곳곳에 물 웅덩이가 있었다. 마치 가늘고 날카로운 바늘들이 그의 몸을 찌르는 듯 추위가 느껴지기 시작한다. 이전 이곳을 탐사했던 전문가들은 이러한 환경에 철저히 대비해 방수복과 방한 장비를 착용한 상태였다. 그들은 특수한 장비를 갖추고 있었기에 이러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코지프는 달랐다. 간단한 장비만을 갖춘 그는 로프에 몸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동굴의 추위를 피할 방법이 없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깨닫게 된다. 그리고 그는 이 차가운 동굴 속에서 얼른 탈출해야 한다는 본능적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위험을 감지한 코지프는 이제 온 힘을 다해 다시 위로 올라가려 했다. 하지만 저체온증은 그의 의지를 자꾸만 막아냈다. 손과 발은 덜덜 떨렸을 것이며 피부는 창백해졌을 것이고 정신은 몽롱해졌다. 올라가도 떨어지고 올라가도 떨어지고를 반복했다. 그는 이미 체력은 거의 소진된 상태였고 떨어진 체온은 그의 신체 기능을 서서히 약화시키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저체온증이라는 괴물은 그에게 끝없는 자장가를 불러댔다. 그가 아무리 힘을 다해도 동굴의 추위와 습기 그리고 소진된 체력은 결국 그를 무너뜨렸다. 올라가려 애쓰는 과정에서 그의 체력은 한계에 다다랐고 이제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결국 그는 안타깝게도 915m 깊이에 밧줄에 매달린 채 잠이 들었다. 그리고 그 잠은 너무나도 깊은 잠이었다. 그가 실종된 지 9개월이 지난 후 2021년 8월 17일 새로운 탐험대가 베르부키나 동굴을 방문하게 된다. 탐사팀은 동굴 입구에 걸린 밧줄을 발견하고 누군가가 이곳에 다녀갔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상함을 느낀 탐사팀은 서둘러 탐사를 시작했다. 그들은 캠프 387과
600에 사람이 머무른 흔적을 발견하고 결국 915m 지점에 부패가 심하게 진행된 한 남성의 시신을 발견하게 된다. 탐험대는 시신 옆에 남겨진 코지프의 소지품을 통해 그의 신원을 확인하게 된다. 그러나 시신의 부패 상태가 심각하여 일반적인 방법으로 시신을 운반할 수 없었기에 탐사팀은 시신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야만 했다. 10등분이 된 그는 그렇게 해서야 그가 세상을 떠난 지 9개월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이 사고를 통해 우리는 한 가지를 명심할 수 있다.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만약 거대한 자연을 도전하려 하신다면 전문 장비 없이 혼자 가지 마십시오. 켄트와 마크는 깊은 동굴 속 누구도 닿지 못했던 미지의 영역에 도전한다. 힘겹게 좁은 통로를 지나자 크고 작은 돌덩이들이 그들에게 들이닥친다. 그리고 이 일은 연쇄적인 비극의 시작일 뿐이었다. 1850년대 중반, 이 지역에 새로 도착한 정착민이 텍사스의 샌 안토니오와 오스틴의 중간 지점에 있는 개울을 따라 걷고 있었다. 그는 걸어가면서 한 개울을 발견한다. 그곳 개울은 급류가 남달랐다. 마치 물이 끓는 것처럼 급류가 흘렀고, 그때 이 개울의 우물 같은 곳에서 물이 1.83m 높이로 솟아오른다. 믿기지가 않는 광경이 일어났고, 이 샘은 후에 야곱의 우물이라고 부르게 된다. 야곱의 우물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급류 속도가 저하되었고 더 이상 물이 솟아오르게 되지는 않게 되었다. 야곱의 우물의 직경은 약 4m이다. 우물가 주변은 발목까지 물이 올라와 있는 정도이다. 우물 속은 눈으로 봐서는 끝이 보이진 않는다. 그리고 이 입구는 야곱의 우물의 실제 크기의 아주 일부일 뿐이다. 이 동굴을 탐험하기 시작한 것은 오래되지 않았다. 해류 때문에 탐험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해류가 점차 저하되면서 다이버들이 마침내 물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탐험이 활발하게 시작되면서 야곱의 우물은 기적의 장소에서 점점 비극의 장소로 유명해지기 시작한다. 1979년 9월 초, 약 20명의 다이빙 그룹이 이곳에 도착한다. 이 그룹에는 켄트와 마크라는 두 친구도 있었다. 이들은 저녁 캠핑을 하고 우물에서 야간 다이빙도 했다. 이곳은 아름다운 절경 때문에 지역 주민들도 종종 방문한다. 야간에는 주민들의 방해 없이 다이빙을 할 수 있고, 동굴 속은 어차피 어둡기 때문에 야간 다이빙은 그들에게 적합했다. 그래서 9일 자정쯤에 그들은 물속으로 들어간다. 켄트와 마크는 다이빙 경험이 많았고 야곱의 우물을 탐험한 적이 있었다. 켄트는 이 동굴의 진짜 끝을 알고 싶어한다. 야곱의 우물은 일련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입구에서부터 약 7.6m 수직으로 된 첫 번째 방, U자 통로와 경사면을 포함한 두 번째 방, 넓은 구조에 위쪽에 작은 틈새가 있는 세 번째 방이 있다. 이 세 번째 방은 크고 작은 돌덩이들이 그곳 바닥에 아주 많이 깔려 있다. 그리고 아래엔 대각선의 좁은 통로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된다. 이 통로를 통과하려면 공기 탱크를 등에서 내려놓고 밀면서 통과해야 한다. 이러한 탐험 방법이 까다롭기 때문에 이전 여러 탐험가들이 대부분 포기했었다. 심지어 4명의 다이버가 이 구역의 탐험을 시도한 후 모두 죽은 채 돌아왔다. 그래서 이 네 번째 방은 굉장히 미스테리한 곳이었다. 당시 켄트는 이 네 번째 방에 대해 여러 가지 소문을 들었었다. 어떤 사람들은 그곳이 막다른 길이라고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른 큰 방으로 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켄트는 미스테리한 네 번째 방에 대해 탐험하고 싶은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켄트와 마크는 세 번째 방에 도착했다. 그리고 그 뒤 조라는 남자가 있었다. 켄트와 마크는 네 번째 방으로 통하는 작은 통로를 관찰하고 있었다.
이 작은 통로는 4.5m의 길이에 폭은 48cm였다. 평범한 모니터보다 좁은 것이다. 이들은 이제 공기 탱크를 등에서 내려놓고 후진하며 진입한다. 그런데 사실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이다. 그들에겐 백업 라이트도 없고 세이프티 라인도 없었다. 미지의 곳을 탐험하면서 안전장치도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그들은 네 번째 방을 들어갈지 말지에 대해 전혀 계획하지 않았다. 어찌됐든 켄트는 이미 그 통로를 지났고 마크 또한 켄트를 따라 그 통로를 지나는 중이다. 이때 존은 그들에게 라이트를 깜빡인다. 이 신호는 위험해 라는 신호이다. 하지만 마크는 고개를 숙인 채 이 통로를 지나는 것에 집중하고 있었다. 조가 위험하다는 신호를 보낸 이유는 그들의 공기 탱크는 강철로 이루어져 있었다. 강철 탱크는 알루미늄 탱크보다 공기 용량이 적다. 따라서 더 아래로 내려간다면 돌아올 공기가 부족해질 것을 염려한 것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다이빙용 칼의 뒤쪽으로 자신의 공기 탱크를 두드려 소리로 신호를 보냈다. 그리고 그는 공기가 떨어지기 전에 이 곳을 나가려 했다. 그 전에 켄트와 마크가 돌아올 때 도움이 되기 위해 랜턴을 통로 입구에 두고 조는 지상으로 복귀를 시작했다. 조는 지상으로 돌아와 장비를 벗고 있었다. 그런데 그 순간 야곱의 우물은 아름다운 푸른 빛에서 탁한 갈색으로 변하고 있었다. 이것을 보며 다이빙 그룹은 직감했다. 마크와 켄트에게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동굴이 탁한 갈색으로 변한다는 것은 그것을 의미한다. Shift out. 동굴 속의 모래 같은 침전물들이 수중에 떠다니며 다이버의 가시성을 제로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게다가 동굴 입구까지 갈색으로 변했다는 것은 엄청난 양의 실트를 흩뿌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조는 긴급하게 구조대에 신고했다. 몇 시간 후 구조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에도 남은 그루번들은 물속과 물 밖을 오가며 필사적으로 두 남자를 찾고 있었다. 그러한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켄트나 마크의 흔적을 보지는 못했다. 구조 작업을 담당한 돈 디블은 흩뿌려진 실트 때문에 지금 당장 구조에 착수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다. 그는 두 명의 잠수부를 보내 구조 작업을 할 수 있을지 확인을 위한 탐사를 보냈다. 그리고 그들은 엄청난 광경을 보게 된다. 어마어마한 양의 실트가 흩뿌려진 바로 그 이유. 네 번째 방의 입구가 크고 작은 돌덩이들로 완전히 막혀 있었다. 그들은 결국 수면 위로 올라와서 돈에게 이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구조를 다음 날까지 기다리기로 결정했다. 왜냐하면 더 많은 구조원과 장비가 있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다음 날 오전 10시경 그들은 현장으로 돌아왔다. 구조대 다이버들은 삽을 들고 물속으로 들어갔다. 삽으로 돌덩이를 치우며 통로를 비워내고 있었다. 하지만 불행히도 삽으로 돌덩이들을 치울수록 또 다시 돌덩이들이 미끄러져 내려간다. 이곳은 경사가 45도쯤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돌은 위에서 쌓이면 다시 아래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 몇 시간 동안 삽질을 하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자 돈은 그의 공기통 게이지가 10분의 여유가 있다는 것을 보았고 돈은 직접 그곳을 몸으로 밀고 들어가 보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세이프티 라인을 잡고 통로로 진입한다. 돈의 머리와 어깨 정도가 들어갔을 때 그는 바로 패닉에 빠져버린다. 돌덩이들로 인해 몸과 팔이 고정되어 움직일 수 없게 되어버리고 그로 인해 세이프티 라인을 잡을 수가 없었다. 신호 또한 보낼 수 없게 되었다. 다른 다이버들도 돈의 움직임으로 인한 침전물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돈은 최대한 정신을 차리려 했고 돌덩이들을 최대한 밀어내려 힘을 쓰고 있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빨라진 호흡수 때문에 공기마저 고갈되어 버린다. 호흡기를 뱉어낸 돈 디블은 물이 그의 입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는 살기 위한 본능으로 인해 몸이 엄청난 경련을 일으킨다.
다행히도 이 경련으로 인해 돌덩이들이 밀려나 움직일 수 있게 되었고, 다른 다이버가 그의 모습을 보고 얼른 입에 자신의 호흡기를 대주었다. 그 즉시 돈은 살기 위해 공기를 격렬하게 빨아들인다. 이 과정에서 빨아들인 공기의 반 정도는 먹어버렸다. 호흡은 30m 깊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강한 압력을 받고 있는 상태였다. 압력이 감소할수록 공기는 팽창하기 마련이다. 즉, 수면 위로 올라갈수록 압력이 감소하게 되면 돈의 뱃속의 공기는 팽창할 것이다. 구조대와 함께 지상으로 복귀하면서 돈의 복부는 점점 농구공만큼 팽창해 갔다. 마침내 그들이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 돈은 고통스럽게 비명을 질렀다. 수면 위로 올라오는 몇 분 동안 돈의 내장은 파열되어 버린 것이다. 그는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어 수술을 받았다. 돈 디블이 구사일생을 하게 된 후 다시 구조대 팀은 네 번째 방에 가기 위한 방법을 모색한다. 이틀 후에 많은 장비들이 야곱의 우물에 들어왔다. 제압실, 대형 진공장치, 여러 로프 등을 준비했다. 이 장비들은 사용하려면 엄청난 비용을 써야 했기 때문에 다이빙 회사와 연락을 했고,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다이빙 회사는 이를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동굴 밖 큰 호스에서 자갈더미가 흘러내린다. 진공 청소기와 비슷한 원리이다. 진공으로 빨아들인 후 긴 호스로 바깥으로 빼내는 것이다. 큰 돌은 다이버가 직접 가방에 넣어 바깥으로 운반했고, 대형 진공 장치가 작은 돌들을 담당했다. 이런 일은 익숙하지 않았던 다이버들은 하루면 끝날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금세 일주일 걸리는 작업으로 바뀌었다. 점점 일이 장기화되자 다이빙 회사와 유족은 비용 문제를 겪는다. 이 소식을 들은 텍사스주 상원 의원이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지원을 해주었다. 구조가 장기화되는 상황 속에서 베테랑 구조원 랄프는 한 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긴 막대 빗자루 끝에 카메라를 부착하고 통로에서 최대한 뻗어 네 번째 방의 상황을 보는 것이다. 켄트와 마크를 실물이라도 확인해 보려 한 것이다. 랄프는 통로에서 그것을 길게 뻗어 미지의 네 번째 방을 촬영한다. 그들은 밖으로 나와 영상을 분석한다. 몇 시간 동안 분석해보지만 켄트와 마크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래도 수확이 아주 없진 않았다. 켄트와 마크의 것으로 추정되는 탱크 밸브와 레귤레이터를 찾아볼 수 있었다. 희망적인 소식을 들은 다이버들은 다시 힘을 내 자갈을 퍼낸다. 그리고 이제는 통로를 통과할 수 있다고 예측한 랄프는 서서히 통로에 진입한다. 하지만 랄프는 예상하지 못했던 커다란 돌덩이를 마주하고 만다. 이 소식을 들은 구조대팀은 절망에 빠진다. 거기에 더해 구조장비 비용도 이제는 해결하기 어려워진다. 결국 유족들은 구조 중단에 동의한다. 켄트와 마크가 사망한 지 12일째 되는 날이었다. 야곱의 우물에서 죽을 뻔했던 돈 디블은 병원에서 퇴원한 후 그때의 안타까운 일을 회상한다. 그리고 그는 그 현장 야곱의 우물을 다시금 찾아간다. 돈은 야곱의 우물로 다시 다이빙을 하려 한다. 그의 이번 다이빙은 구조가 아니었다. 탐험을 하려 온 것도 아니다. 안 가려는 것이다. 본인뿐만 아니라 모두가 못 가게 하려는 것. 먼저 돈은 콘크리트 자루를 동굴 안에 가져간다. 그리고 몇 시간에 걸쳐 네 번째 방의 입구에 벽을 쌓는다. 그 누구도 켄트와 마크처럼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켄트와 마크가 있는 그 방을 콘크리트와 철창으로 완전히 매장한다. 그들을 애도하며 그는 그곳을 떠났다. 하지만 그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또 하나의 안타까운 비극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게 될 줄은. (4년) 후
돈은 텍사스 주립 대학에서 고급 다이빙 수업을 했다. 그 학생 중에는 리차드와 클락이라는 두 남자가 있었다. 이들은 다이빙 강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돈 디블의 다이빙 수업을 듣고 있었다. 돈 디블은 그때 야곱의 우물에서의 구조 당시 사고 경험담을 학생들에게 이야기하며 동굴 탐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하지만 리차드와 클락은 이 이야기를 통해 경각심보다는 호기심을 더욱 자극한 듯하다. 그들은 동굴의 끝이 궁금했다. 켄트와 마크가 죽은 지 4년, 1983년 11월 23일 오후 8시 반. 마치 데자부처럼 돈 디블의 학생들 리차드와 클락은 야곱의 우물을 마주하게 된다. 그들은 잠수복을 입고 다이빙을 시작한다. 그들보다 먼저 온 다른 사람들처럼 그들은 처음 2개의 방을 통과한 다음 3번째 방을 통과했다. 그리고 그들은 4번째 방을 향해 간다. 그리고 돈 디블이 설치했던 철창을 그들은 마주해야 한다. 그런데 철창이 없다. 철창은 제거되어 있었다. 돈 디블이 벽을 설치한 후 3개월 후 익명의 다이버들이 이곳에 온다. 그리고 그들은 벽을 제거했다. 이유는 알 수 없다. 그들이 벽을 제거한 곳에 남긴 말을 듣는다면 벽을 제거한 이유를 추측해볼 수는 있다. 그들이 남긴 말은 다음과 같다. 우리를 막을 수 없다. 돈이 설치했던 철창 벽은 익명의 다이버가 제거했고 익명의 다이버들이 통로를 막은 돌덩이들을 제거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4번째 방으로 가는 통로가 이전보다는 비교적 넓혀져 있었다. 그래서 그 둘은 켄트와 마크가 했던 것처럼 공기 탱크를 등에서 내려놓고 좁은 틈새를 통해 4번째 방을 향해 나아갔다. 리차드가 먼저 지나갔고 그 다음에 클라크가 지나가려 대기 중이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다. 리차드의 공기 탱크가 돌덩이에 끼어 걸리고 만다. 그는 몸을 비틀고 잡아당겼지만 결국에는 공기 탱크를 놓쳐버리고 황급하게 되돌아간다. 클라크는 그 모습을 보며 위급 상황을 인지한다. 클라크가 탱크 없이 돌아왔을 때 리차드는 즉시 그에게 호흡기를 건네주었다. 클라크를 최대한 안심시키면서 둘은 버디호흡을 시작했다. 버디호흡은 한 호흡기로 한 모금 마신 뒤 상대에게 건네고 다시 한 모금 서로 번갈아가며 호흡을 하는 것을 뜻한다. 버디호흡을 하는 순간 그들의 다이빙 여정은 끝이다. 당장 수면 위로 복귀를 해야만 한다. 그리고 3번째 방을 가로질러 나와 2번째 방을 향해 나아간다. 위험하지만 그들은 버디호흡을 완벽하게 수행하며 복귀를 진행하고 있었다. 긴박한 상황에서 그들은 얼른 수면 위로 올라가려는 생각뿐이다. 2번째 방에서 수직 위로 빠르게 올라간다. 이곳을 지나면 위로만 올라가면 되는 첫 번째 방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말은 할 순 없지만 그들은 눈빛으로 서로를 격려한다. 하지만 여기서 시련이 찾아온다. 첫 번째 방에 진입했다고 생각했던 그들의 몸이 벽에 부딪힌다. 야곱의 우물이 위험한 점은 돌덩이들과 침전물들 뿐만이 아니다. 야곱의 우물은 석회암 동굴인데 석회암 동굴의 특징은 여러 동굴 통로가 있다는 것이다. 2번째 방에서 통로는 U자로, 하나는 입구로 가는 통로, 하나는 그저 막혀버린 거짓 굴뚝이라는 통로다. 긴박한 상황 때문이었는지 그들은 통로를 착각해 그 거짓 굴뚝으로 들어가고 만 것이다. 하지만 그 순간까지도 그들은 그곳이 거짓 굴뚝인지 깨닫지 못한 채 출구를 찾아 헤매고 있었다.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 않는 출구에 그들은 공포에 휩싸인다. 돈 디블이 그랬던 것처럼 호흡수가 빨라져 곧 공기가 바닥날 지경이 되어버린다. 클라크는 이곳이 거짓 굴뚝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공기 탱크의 마지막 숨을 마시고 살기 위해 힘찬 수영을 한다. 2번째 방,
첫 번째 방. 그는 숨을 극한까지 참으며 수면 위로 떠오른다. 다급하게 올라온 클라크는 앞뒤를 둘러볼 새도 없었고 곧 주위를 둘러본 그는 리차드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구조대가 도착해 구조를 시작한다. 리차드의 시신은 그의 선생님 경험담을 들려주며 야곱의 우물을 경고했던 돈 디브레의 거짓 굴뚝 안에서 죽은 채 발견되었다. 이런 연쇄적인 비극들 이후에도 야곱의 우물의 탐험은 끝나지 않았다. 노련한 다이버들의 탐험 끝에 결국에는 네 번째 방의 비밀을 파헤치게 되었다. 돈 디블은 경고한다. 네 번째 방의 미스테리함이 공포를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이버들의 탐험 욕구를 자극한다. 다이버들은 공기가 부족한 위급 상황에서 마치 익스트림 스포츠처럼 말로 표현하기 힘든 희열감도 느낀다. 하지만 그 희열감이 목숨과 바꿀 만큼은 절대 아니란 것을 알리고 싶다. 미국 플로리다에 있는 이글스 네스트 싱크홀. 겉으로만 보면 그다지 특별할 거 없는 작은 연못이다. 하지만 이 작은 연못을 조금만 들어가 보면 알게 된다. 왜 이곳에서 수많은 비극들이 일어났는지를. 플로리다 템파에서 차로 1시간 거리에 차사우이츠카 야생동물관리구역을 만날 수 있다. 약 3천만 평 규모의 삼림 습지가 있다. 이 지역에는 플로리다 흑곰과 같은 독특한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있다. 이글스 네스트 싱크홀은 이 거대한 보호구역의 한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다. 하늘에서 보면 거의 완벽한 원처럼 보이는 작은 호수다. 이 싱크홀은 수백만 년에 걸쳐 침식으로 형성된 지형이다. 겉모습은 별거 없어 보이지만 그 밑의 모습을 아는 사람들은 신비함을 느낀다. 이러한 이유로 전 세계 곳곳에서 매년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모여든다. 동굴 다이빙 커뮤니티에 따르면 이글스 네스트는 다이버들에게 등산으로 치면 에베레스트 산과 같은 곳이다. 처음 6m까지 내려가면 다른 연못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그 지점에서 호수는 분지를 형성한다. 중앙에 큰 배수구처럼 보이는 것이 있다. 실제로는 폭이 2m인 수직 터널이다. 마치 다이버를 다른 세계로 순간이동시키는 듯한 느낌이다. 짧은 터널 끝에는 새까만 어둠만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이곳은 현관실이라고 불린다. 이 방은 너무 커서 대략 축구장 하나 크기 정도이다. 현관실을 경험한 다이버들의 말에 따르면 마치 다른 행성에 있는 것 같고 우주를 떠다니는 느낌이 든다고 한다. 이 거대한 방의 맨 아래에는 다이버가 여러 개의 터널 중 하나를 선택하여 탐험할 수 있는 경사진 잔의 더미이다. 하나는 해류가 아래로 흐르는 다운스트림, 위로 흐르는 업스트림 두 가지 터널이 있다. 하지만 터널을 선택하기 전 다이버들의 설레는 표정은 금세 얼굴이 굳어지게 된다. 그 표지판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이 표지판은 여러 명이 쓰러져 있는 다이버 위에 죽음의 신이 그려진 악명 높은 표지판이다. 멈추세요. 죽기 싫다면 더 이상 가지 마세요. 이 경고는 초보 다이버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다. 경험이 많은 다이버들에게도 하는 말이다. 최소한 이글스 네스트에 들어가는 다이버는 동굴 다이빙에 대한 완전한 인증을 받는 것이 좋다. 그래도 권장하진 않는다. 마지막으로 표지판의 맨 아래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이 싱크홀에는 목숨보다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더 이상 내려가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이다. 그리고 표지판에 이렇게까지 위협적인 문구를 써놓은 이유가 있다. 이글스 네스트 싱크홀은 지도에 표시된 깊이는 95m이다. 이건 지구에서 가장 깊은 싱크홀은 절대 아니다. 하지만 탐험하기 어려운 정도로 따지면 5손가락 안에 든다. 1981년 이후로 현재까지 최소 13명이 이 안에서 목숨을 잃었다. 1985년부터 2015년까지 미국인의 동굴 탐험 사망자가 161명이다. 4년의 차이가 있지만 이글스 네스트에서의 사망자 비율이 8%를 차지한다. 다시 말하면 동굴에서 사망한 사람의 11명 중에 1명은 여기서 사망했다는 것이다.
이제 그 사고를 소개해보려 한다. 2013년 크리스마스, 대린과 그의 아들 딜런은 부자지간끼리 다이빙이라는 취미를 공유하고 있었다. 대린은 아들 딜런에게 크리스마스에 공기 탱크를 선물했다. 선물을 받고 설렌 딜런은 대린과 함께 이글스 네스트로 다이빙을 하러 간다. 아빠 대린은 그 표지판에 요구사항을 충족한 완전한 자격증을 취득하고 경험도 있었지만 당시 15살이었던 딜런은 그렇지 않았다. 그들의 다이빙 계획이 무엇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손목에 착용한 다이빙 워치에 따르면 그들은 최대 71m 깊이까지 내려갔다. 이들은 싱크홀을 즐기며 탐험한다. 깊이 내려갈수록 다이버들은 압력을 느끼게 되는데 수심 10m마다 1기압씩 높아지게 된다. 그리고 압력이 높아질수록 공기의 질소 분압이 증가해 질소 마취가 생길 우려가 있다. 질소 마취는 술에 취한 것 같은 환각 효과와 더불어 저산소증으로 인해 뇌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은 이것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다. 질소 마취 증상과 더불어 강한 압력에 의해 가라앉게 되면서 더욱 동굴 속으로 내려가게 되자 그들은 지상으로 탈출할 만한 충분한 공기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아버지와 아들은 당황했을 것이고 아들 딜런은 이때 크리스마스 선물인 공기 탱크에 공기가 거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딜런은 곧장 아버지의 탱크에 연결해 공기를 호흡한다. 하지만 한 탱크를 두 사람이 사용하면서 급속히 공기가 고갈되기 시작했다. 결국 아버지 대리는 이때 의식을 잃었다고 예상된다. 그리고 아버지 공기 탱크마저 비어있는 것을 알아차린 딜런은 호흡기를 입에서 뱉어낸다. 그리고 숨을 참고서 수면 위로 올라오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두 사람 모두 이 사고에서 살아남지 못했다. 대린의 시신은 싱크홀 중앙의 잔해 더미에서 발견되었다. 그리고 딜런은 여분의 공기 탱크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떠다니는 채로 발견되었다. 그런데 이런 안타까운 가족 스토리는 처음이 아니다. 바로 이글스 네스트 싱크홀에 기록된 최초의 사건. 1981년 12월 29세의 테리와 그녀의 남편 레리는 싱크홀에 왔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3명의 다이버들과 함께 터널 중 하나에 있었다. 그들이 그날 수행한 다이빙은 그 부부가 이전에 여러 번 사고 없이 수행했었다. 하지만 터널을 지나갈 때 테리는 레리의 다리를 붙잡았다가 갑자기 손을 놓았다. 그로부터 몇 초 후 레리가 돌아봤을 때 테리는 물속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그녀의 입 바로 바깥에 호흡기가 떠 있었다. 큰일이 난 것을 직감한 레리는 호흡기를 다시 그녀의 입에 넣으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그것을 몇 번이나 실패한 그는 구조 요청을 위해 아내를 떠나 수면으로 다시 올라왔다. 그곳에서 그는 짐 벤츠라는 남자가 수면 웅덩이에 사진을 찍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너무나 운 좋게도 짐은 인증된 다이빙 강사이자 구조 다이버였다. 그래서 레리는 짐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그는 재빨리 장비를 착용하고 이글스 네스트로 내려갔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짐의 모습은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나중에 구조대가 그를 발견했을 때 그는 약 76m 깊이에서 생명이 없는 채로 떠다니고 있었다. 구하기 위해 뛰어들은 짐의 안타까운 운명의 잔인함 속에서 짐의 친구들은 언론에 이렇게 말했다. 짐의 취미는 다이빙이었지만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관둔 상태였다. 하지만 짐은 한치의 망설임 없이 누군가를 위해 위험 속으로 뛰어들은 멋진 친구다 라고 말했다. 후에 보고서에 따르면 테리와 짐은 장비에 이상은 없었다고 한 것으로 보아 테리와 짐은 둘 다 질소 마취로 인해 몸에 심각한 문제를 겪었고 이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이버들은 다이빙을 스포츠처럼 즐기곤 한다. 잔해 더미에 있는 표지판은 냉정하게 경고하지만 많은 다이버들은 이를 무시하거나 자신의 능력과 경험을 과대평가한다. 2018년 7월 18일 저녁 20세의 사이드는 다른 다이버 몇 명과 함께 이글스 네스트 바깥 주차장에 도착했다. 하지만 이 다이버 집단은 다른 다이버들과는 조금 달랐다. 이들은 프리다이버라 불렸다. 프리다이버는 잠수복, 마스크, 핀만을 장비하고 호흡 장비 없이 무게를 가볍게 하여 자유로운 다이빙을 하는 것이다. 즉, 이들은 그냥 숨 참고 다이빙하는 것이다. 사이드와 다이버들은 잠수복, 마스크, 핀을 장비하고 이글스 네스트 수면에 올랐다. 그들은 각자가 프리다이빙을 하면서 마치 내기하듯이 누가 더 낮은 지점까지 가는지 잠수를 했다. 숨을 참으며 자신이 할 수 있는 깊이까지 들어간 후 이 일행은 잠시 탐험을 한 후 다시 표면으로 올라오기 위해 발을 차기 시작했다.
하지만 사이드는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 보기로 한다. 이번에 그는 24m에 도달해 자신의 개인 기록을 깨고 싶어 했기 때문이다. 나머지 그룹은 그가 물속으로 사라져가는 것을 보고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리고 그것이 사이드의 마지막 모습이 될 것이라는 것은 예상하지 못했다. 사이드가 얼마나 오랫동안 숨을 참을 수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길어야 몇 분 정도로 추정된다. 그래서 그들은 몇 분이 지나도 나오지 않자 뭔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룹의 몇몇 구성원은 그를 돕기 위해 이글스 네스트로 뛰어들어갔다. 하지만 그는 보일 리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공기 탱크 없는 프리다이빙을 하기 때문에 깊은 곳을 갈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다급해진 다이버들은 구조대를 불렀다.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한 후 사이드를 발견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의 숨죽인 몸은 표면으로부터 46m 깊이였다. 잔해더미 위에서 떠다니고 있었다. 이런 악명 높은 싱크홀들을 전용 장비 없이 도전하는 것은 애초에 무모했다. 이렇게 무모한 도전장은 이글스 네스트 싱크홀은 받아주지도 않는다. 이글스 네스트는 다른 싱크홀들과 다른 것이 있다. 이 싱크홀은 항상 맑고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지 않는다. 그날의 날씨가 어땠는지 그리고 그날의 해류가 어떻게 흐르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이글스 네스트의 물은 약간 탁하다. 물속에 있는 타닌이라는 유기 색소로 인해 색이 어둡고 탁해질 수도 있다. 그래서 다이버들에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만들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이버들에겐 이런 점이 오히려 신비했는지 이글스 네스트 싱크홀은 더욱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이글스 네스트에서 사망자가 끊임없이 발생하자 1999년 이곳에서의 다이빙을 금지했다. 하지만 동굴 다이빙 커뮤니티는 이에 대해 반발했다. 그리고 즉시 이글스 네스트를 다시 개방하도록 추진했고 2003년 이글스 네스트의 싱크홀에서의 다이빙이 다시 허용되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1년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비극이 발생한다. 2004년 6월 12일 36세의 존과 44세의 크레이그가 이글스 네스트에서 다이빙을 할 기회를 간절히 바라며 이곳에 도착했다. 존은 10년 경력의 다이버이며 충분한 다이버 인증도 받았다. 그리고 크레이그는 2년 전에 다이빙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다. 이들의 준비는 철저했다. 탈출을 위한 로프도 미리 준비해뒀고 그리고 그들을 보조해줄 지원팀도 같이 왔다. 오후 1시쯤 크레이그와 존은 수중 스쿠터를 통해 다이빙을 시작했다. 수중 스쿠터는 다이빙 속도를 매우 높여준다. 하지만 스쿠터를 조심스럽게 다루지 않으면 프로펠러에 의해 물이 교란되어 퇴적물이 발생할 수 있다. 다이빙이 시작된 지 얼마 후 지원팀은 두 다이버가 오후 2시 30분경에 돌아올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하지만 3시 30분이 되어도 도착하지 않자 지원팀이 911에 전화했다. 구조대가 도착해도 구출은 쉽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수중 스쿠터를 통해 너무 깊은 곳까지 가버렸기 때문이다. 크레이그와 존의 구출은 저녁을 넘어 새벽 그리고 다음날 아침까지도 좋은 소식을 가져오지 못했다. 지원팀의 머릿속에는 이미 나쁜 소식이 확정되었을 것이다. 결국 다음날 오후 3시경 존의 시신은 동굴 입구에서 305m 지점에서 발견되었다. 하지만 크레이그는 발견하지 못했고 구조대는 너무 깊은 곳까지 수색을 했기 때문에 공기와 가스가 부족해서 장비 보급을 다시 받아야 했다. 그 말은 즉 크레이그를 찾으려면 최소 이틀이 더 걸린다는 뜻이었다. 이틀 뒤 결국 구조대는 크레이그를 발견한다. 동굴 속으로 88m 더 들어간 곳에서 밧줄에 완전히 엉켜있는 채로 발견되었다. 둘은 다이빙을 하다가 웅덩이에 빠졌다고 예측한다. 그리고 당황한 순간 존은 스쿠터를 떨어뜨린다. 존은 순간 탈출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재빠르게 탈출 로프를 찾아냈다. 하지만 존은 방향 감각을 완전히 잃었다. 존은 로프를 잡고 출구 반대 방향으로 더 내려가 버렸다. 결국 공기가 완전히 고갈되었고 그렇게 그는 영원히 잠들게 되었다. 크레이그는 로프를 따라가면서 로프가 엇갈리는 구역이 있었는데 점프를 하려다가 그 줄이 몸에 휘감겨 버렸다고 예상한다. 뒤엉킨 줄을 빠져나오려 필사의 시도를 했겠지만 공기는 제한적이었고 결국 그는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된다. 이 외에도 이글스 네스트에서의 사고 사망자는 6명이나 더 있다.
이글스 네스트에서 발생한 많은 사건들은 동굴의 기술적 탐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실수나 다이빙 준비 미흡이거나 단순 사고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악명 높은 블루홀과는 다르게 기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글스 네스트가 동굴 자체에 특별한 위험이 있는지 여부는 확실히 알 수 없다. 단순히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다이빙이 더 많아서 결과적으로 사망자 수가 더 많은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이글스 네스트 싱크홀은 오늘까지도 개방되어 있고 전 세계의 수많은 다이버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싱크홀을 도전하려 하고 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